네, 지난 시간에 수사의 조건 중에서 수사의 상당성, 특히 함정수사의 종류와 위법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함정수사의 효과에 대해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서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첫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사법경찰관은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이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도 관계인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 결국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검사에 관한 부분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제도는 과거 규문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경찰 국가에 대한 반성하에 시민혁명을 거쳐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합니다. 즉, 종래 수사와 기소 및 재판 모두를 법원이 담당하던 규문 절차를 해체하고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로 전환하면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그래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임무와 권한은 범죄 수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 이외에도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을 소추하는 당사자로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 영역에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는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 첫째, 준사법기관이라는 겁니다. 검사는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검사에게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독립성이 요구되고 또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근래 여러 가지, 근래뿐이 아니라 검찰에 관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성이 논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32원으로 넘어가서, 검사는 신분이 보장이 돼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 또는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한 단독제 관청입니다. 검사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단독제 관청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처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가 고유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합의제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검찰 내부의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단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34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검찰 조직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상부의 지시에 반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단독제 관청으로서 검사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속된 관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 관할 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는 단독제 관청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검사들 상호 간의 관계는 그럼 어떠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검사는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관청임에도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종래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통해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갖추어 광역화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사 동일체 원칙의 취지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의 핵심적 내용은 검사 상호 간의 상명 하복 관계가 있고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명하복 관계는 내부적 효력만을 가질 뿐 검사의 처분은 상사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는 점은 앞에 단독제 관청의 성격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한편 검사에게 상사의 불법한 지휘 감독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제7조의 제목을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으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두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상명하복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241번에서는 직무 승계와 이전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검사에게 직무 이전을 시킬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아예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직무 승계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검사는 결국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소송법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종래 검사 동일체 원칙의 한 내용이라고 설명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검사 동일체 원칙과 관련해서 검사는 결국 하나의 몸체와 같은 것인데 검사를 제척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허용되겠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척 기피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 제도를 살피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에 대해서 결론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검사에 대한 제적 깊이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과 현실적으로 검사에 대한 제적 깊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했던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중에 2011도 12918호 판결을 보겠습니다만,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를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했던 검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제척 기피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관계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청 소속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검찰 사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는 얘기는 검찰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방침 또는 기준을 시달하거나 법령을 해석하여 회시하거나 개별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 등이 일반적 지휘 감독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별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 지휘 감독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또 한편 두 번째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에서부터 공소제기 및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휘 감독권을 매개로 하여서만 개개의 검사가 행하는 검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임기제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하여 행정권 및 정치 세력으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8번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검찰청법은 더 이상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지요. 그래서 더 이상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검사 상호 간에 위에서 설명한 여러 규정들에 의한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밑에 나오는 두 가지 글을 참조해 볼 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 동일체 원칙의 본래 뜻에 대하여 부산대학교의 문준영 교수님이 쓰신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책을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도 매우 강추해 볼 만한 책인데 다소 두꺼워서 읽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법원 제도와 검찰 제도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운용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차입니다. 그에 따르면 검사 동일체 원칙은 원래 프랑스 검찰에서 전국의 모든 검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검찰청 단위에서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검사가 동일체라는 것은 독일법을 본받은 메이지 일본의 검찰 제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일본과 한국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의 의미는 검사는 단독관청이며 그것은 검사의 준사법관적 지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하면서, 개념적으로 남용된 우리의 검사 동일체 원칙은 마치 그 속에 검찰 고유의 신성한 조직 원리와 문화와 집합적 이익이 있으며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일반 행정 공무원 간에도 단독제관청이라는 점을 빼면 상명하복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 원리가 검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한편 검찰의 잘못된 행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는 책도 있습니다. 첫째는 특권의식이다.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으로부터 다른 어느 기관이나 조직과는 다르고 따라서 상당 부분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오만이다. 국정을 처리하는 많은 과정에서 특별 대우를 요청하고 스스로는 어느 정도 법 위에 있으며 남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자기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달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간된 법과 정의를 위한 여정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대해서 검사의 잘못된 점 3가지 중에서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판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 나아가서 변호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지위가 과거 같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 법률가에 대해서는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검사 상호 간에는 종래 검사 동일치 원칙이라는 표현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로 설명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편 검사의 법적 성격으로 4번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익적 지위에서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는 것을 널리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객관 의무에 의하여 검사는 단순히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지만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의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이에 대해서 객관 의무를 비판하는 그런 견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253회로 넘어가서 검사의 객관 의무는 공판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상소 절차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요구가 됩니다. 검사는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이를 수집 보존하여야 하며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소개해 놓은 2001-23,447호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판결인데요. 검사의 객관 의무와 관련이 있는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 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항소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결국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제출한 펜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안입니다. 사건에서 왜 검사의 객관 의무가 문제가 됐고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이런 법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선택형 문제 같은 데서 이런 지문이 많이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금방 위에 판례에서 본 것처럼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도 있고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검찰총장은 법령 해석의 통일과 피고인의 구제를 위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상고 제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심이나 비상상고, 상소 모두 재판 이후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이런 이제 의의와 성격을 갖고 있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7월 이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은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로 분산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기존의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는 세 가지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이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보시면 1항 1호의 가나 다에 대해서 다만 종래 현행 아직까지는 현행이죠. 현행 검찰청법에 보면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수사 사항에 제한이 없었는데 개정법에 의하면 그 뒤에 다만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 범죄가 바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항으로 다목에서 감옥이나 남옥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사권이 축소가 된 것이죠. 단서 조항이 생기면서요. 그래서 이 검찰청법은 여기도 역시 파일을 전환하면서 생략이 된 것 같은데요. 개정 검찰청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7월부터라고 얘기했는데 2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니까 8월, 그렇죠? 8월부터 시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편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하는데 검찰 외에도 그 경찰 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면 뒤에서 살펴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흔히 공수처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럼 누가 수사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1차 수사권자인 경찰에서 하고 그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사가 파견이 돼서 검사가 임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공수처 소속 검사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 및 경찰에서 나눠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강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강제 수사에 관한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요. 다만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사에 의해서 기각되었을 때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권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전히 경찰이 아닌 검사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네, 다소 시간이 25분 정도가 지났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 강의는 검사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부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이렇게 축소가 되었지만 축소가 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공부한 바와 같이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차이점,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던 이 부분이 개정법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수사 지휘권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조항들도 역시 삭제가 됐고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다만 이 내용들이 여전히 수사 지휘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 2010년도 무렵에 역시 수사권 독립 내지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긴급 체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에게. 그래서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했는데 검사가 긴급 체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다 해서 피의자를 검사에게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그에 불복을 해서 그 검사의 인권 옹호 직무 명령에 불준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인권 옹호 직무 명령 불준수, 그리고 그와 같이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사가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명령에 경찰이 따랐어야 한다고 이 사건에서 판단을 하면서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을 하고 그 양자의 관계가 상상적 격화관계에 있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인정되던 때의 판례인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태에서도 나중에 긴급체포를 공부하시면 여전히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하도록 이제 검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계속 개정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판례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제 점점 이 판례는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7부터 272, 273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도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청 직원인 수사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정법 하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단계별 통제 장치는 아래 표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정법의 내용이 되면서 아직 자세하게 설명된 책들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문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살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파일이 변환되면서 약간 손상이 왔는데요. PDF 파일로 영장 관련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 단계별로, 여기서도 이제 수사 단계라는 말이 좀 생략이 된 것 같은데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 관련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다는 걸 검사가 인식을 하거나 기타 관계인들에 의해서 그런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확한 규정은 뒤에 살펴볼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징계할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이 경합을 할 때에는 검사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요.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면은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경찰은 송치를 하든지 불송치하든지 두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송치를 한 경우에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법상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이와 같이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와 영장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로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에 따르지 않으면은 역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송치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불송치 결정을 불송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를 해야 되고 그 사건 기록을 보고 검사가 재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보안 수사 요구 또 송치 사건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수사에 대해서 일단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 등에게 불송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역시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권한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 사건 송치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청법에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 중지를 명하고 사법경찰관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내용은 전부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표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은 통제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놔야 되겠습니다. 개정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조문을 잘 읽으면서 같이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못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검사가 그런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조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통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 용어가 지휘권이라는 말은 이제 쓰기가 어렵게 됐고요. 지휘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재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사건 송치를 기록 등본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요구 내지는 요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통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사 종결권은
현행법상으로는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요. 이와 같이 수사 종결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건은 불송치를 하면서 다만 그 서면과 기록,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다음에 90일 내에 반환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불송치한 것이 위법부당한 때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 통제수단에서 본 바가 있고요. 이를 가리켜서 불송치 사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아닌 경우 불송치 사건에는 결국 경찰에게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수사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있어서 궁극적인 수사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을 했고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다시 불송치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걸 감안하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경찰에게 주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정법에서는 경찰의 그 커진, 방대해진 수사권을 비롯한 수사 종결권, 1차적 수사 종결권 같은 거를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남용을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는 경찰 제도를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도가 논의가 됐고, 또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퍼블릭 프로시큐터라고 해서 퍼블릭 디펜더라고 해서 변호사 역할을, 우리의 이제 국선 변호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수사 단계까지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논의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경찰 권한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 규제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위원회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4일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는 6개월 이내인, 제가 아까 7월로 혼동을 했었는데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률에 따른 조치는 공포한 2월부터 6개월 후 1년 이내인 8월 이후부터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공수처법은 그보다 이른 7월 달에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처장은 이제 차관급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 25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소속 검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한 자를 뽑도록 돼 있고,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속하게 되는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일을 수행하는 수사관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직무를 독립하여 수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아예 명시적으로 두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과 판검사, 시도지사와 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의 직무유기와 같은 특정 범죄가 됩니다. 그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범죄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지요. 나아가 수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고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수처의 권한이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나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런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장은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 해당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은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사건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소 강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검사 부분을 마치기 위해서, 수사기관 부분을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만 이 동영상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말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주시면 강의안이나 강의 내용,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피의자부터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